대법원에서 예, 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 참 이 사건 오래 갑니다. 즐기기도 즐깁니다. 뭐 3번인가 무죄가 예, 났는데 무혐의. 예, 무혐의 났는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거 재수사하라 예, 예, 하면서 이제 또 사건화 됐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고법에 예. 파기환송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고법으로 돌려 보내면서 김학의 전 차관 석방을 했어요. 보석 신청해서 보석 허가해줬어요. 대법원에서 그것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오니까 그거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무죄라는데. 그래도 8개월 살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이전에 그 성접대라든가 뇌물 수수 사건, 그러니까 윤중천 씨로부터 받았던 그 무슨 성접대라든가 뇌물 수수 의혹은 시효가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예, 공소시효가 지나가죠. 그건 그냥 무죄로 끝나버린 거고. 그다음 강제 성추행 이것도 공소시효 지났다고 안 됐고. 근데 문제는 갑자기 건설업자 최모 씨라는 씨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뭐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3,300만 원을 받았다. 원래는 4,300 아닌가요? 4,300만 원. 근데 원래는 5,100인데 어떻게 빼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4,300만 원을 받았다. 이걸로 해서 2년 6개월을 때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지금 파기 취지로 파기환송됐는지. 예. 우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강제 성추행 네. 이런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무혐의가 다 나섰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인가요? 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이야기해가지고 장자연 사건, 무슨 사건, 버닝썬 3가지. 예, 3가지는. 근데 공소시효 대통령이 관계없이 수사해갖고 진실을 밝히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자체가 우리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말하면 기소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원래는 있죠. 네. 강제 성폭행, 그다음 아까 2018년이라고 했는데 2019년 3월입니다. 19년 3월입니까? 예. 그다음 윤중천 씨한테 뇌물 받은 2억 얼마 네. 이런 걸 기소하려 했는데 증거가 없거든. 무혐의 했다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김학의 사건을 꼭 해결하라 그랬는데 그냥 전부 다 무혐의다 하면 이게 검사들이 안 되거든. 체면이 안 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4,300만 원 수표를 받았다든가 하여튼 무슨 돈을 받은 걸로 수표는 아니고요. 거기에 술값, 상품권,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 사용료 이런 것들을 다 잡다하게 모은 거예요. 예. 다 모아서 야, 이제 스폰서를 했다 그 얘기죠. 그래 하여튼 4,300만 원 해당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검찰에서 최모 씨를 돈 줬다는 사람을 증인 신청을 1심, 2심에 됐어요. 예. 해가지고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돈 줬다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됐는데 문제는 최모 씨가 처음에는 돈 줬다는 소리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 대법원 판결을 제가 보니까 안 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 얼마 전에 검찰에서 최모 씨를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정에서 갑자기 돈 준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찰이 이런 법정 증인을 미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핸들링, 강압 이런 걸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거는 보통 이제 검사들이 검찰 측 증인을 갖다가 이제 신청하면은 부릅니다. 왜냐하면 증인 신문사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르는 거는 맞아요. 그까지는 맞는데 그 사람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계속 일관됐으면은 법정에서 돈 줬다는 걸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법정에서 줬다는 게 진실일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는 건데 이 사람 말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검사실에 한번 다녀오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은 믿기 어렵지 않느냐. 그 진술을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해 보라고 파기환송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저로서는 좀 처음 보는 건데 그런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피고인 측에서 입증하라는 게 아니고 검찰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법조인들 악마의 증명이라 그럽니다.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걸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돈을 훔쳤다는 걸 증명하면 그 자리에 뭐 CCTV를 봤다거나 뭐 누가 뭐 지문이 있었다거나 돈 지갑에 할 수 있으면 없었다는 걸 하라는데 그건 그만큼 뭐냐 하면 있죠. 이 어떤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때, 그 다음 피고인한테 불리한 법정 증언이 있을 때, 이거는 우리 이제 이 대법관이 이홍구 대법관인데 예. 이 검찰이 대가지 조금 이 증인을 갖다가 회유 협박을 하던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판사 때. 뭐 예. 한두 번입니까? 검사들은 무죄 맞는 걸 진짜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더군다나 대통령 그러니까 지시사항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 보니까. 그래서 돌려보낸 건데 이제 검찰이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지 저도 답답할 검사로서도 아주 답답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취지냐 하면 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검사가 이렇게 증인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옛날에 돈 안 줬다 그랬는데 당신들이 돈 줬다고 시킨 식으로 증언을 바꾸게 만들면 안 된다. 어떤 형사법에 있어서 있죠. 아주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으로서는 파기환송심 가더라도 무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번에 진짜 보석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라는 것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그걸 따지는데 이번의 경우는 어떤 사실관계까지도 이렇게 따진 건 이례적이고 아주 첫 판결이다. 아니 형사는 좀 많이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증거 방법에 우리는 이제 증인이라든가 서증 이런 걸 증거 방법이라는데 증거 방법이 어떤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현출된 말을 쓰니 어떤 법정에 나타나면요 이거는 대법원 분명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체포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되는데 체포돼 가지고 어떻게 한 거 그다음 그 왜 휴대폰 같은 거 압수수색할 때 겉으로는 임의 제출이라 그러지만 강압에 의해서 제출을 받을 때 이런 거는 대법원에 다 따집니다. 이번 문제도 있죠. 증거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 정당했느냐. 네, 정당했냐. 이거는 대법원에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 변호사님 늘 이야기한 대로 절차적 정당성. 그걸 증언을 얻는데 절차적으로 정당해. 회유 협박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증언이 맞고 틀리고 따진 게 아니고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증거 조사 과정에서 그 이전에 어떤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 증인을 가지고 그 유죄 무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프리바게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술을 정당하게 진실하게 해줄 경우 당신의 형을 강경해주거나 면제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검찰에서는 좀 회유 협박을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있어 왔지요.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런 판결을 이홍구 대법관이 어떤 분위기길래 이렇게 또 내렸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이제 조금 진보 성향은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저번에 어떤 판결을 제가 페이스북에 쓸 때 보니까 그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 판결을 이후에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진보 쪽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확고한 분이구나. 이번에 이 판결도 있죠. 이런 분 아니면 도저히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검찰이 증거 내세우고 뭐 법정에서 증언하면 거의 유죄로 다 해줘 버렸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이제 입증에 대해서 검찰의 국가 권력이라는 검찰권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죄인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 검찰개 이 정권 들어 검찰개혁 수백 번 골백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걸 개혁해야 돼요. 맞아요. 어떤 검찰이 증거를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갖다가 현출해 가지고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걸 안 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특별 지시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마다 다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지시가 아니고 본인은 당부라고 했다고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그렇죠. 했지만 자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시를 함으로 해서 뭐 공관병 무슨 사건, 중앙지검장 무슨 그 판공비 사건 여러 개를 지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전혀 이렇게 논란을 빚지 않을 사안인데 대통령의 지나친 관여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는 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있죠. 관심 가질 거는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걸 자꾸 관심을 가져야지 특정 사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요 검찰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이거 좀 미심쩍다. 그거는 자기 마음에 묻어놔야지. 대통령이란 분은 검찰총장도 아닌 대통령이 그런 데다 관심을 계속 표시하는 건 있죠. 사법권 행사 물론 김학의 전 차관이 유죄일지 무죄일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알지만 우리가 인간 사회의 사법 제도로 있죠. 3번 무혐의 받고 이러면은 비록 그 의심은 가지만은 우리 인간이 운영하는 사법 제도에서 밝힐 수 있는 게 이까지뿐이다. 그걸로 말아야지. 대통령이 나서가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리한 검찰권 행사가 아까 제가 그 무리한 검찰권 회유 협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안 했을 때도 그 검찰이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이란 분은 물론 뭐 모든 걸 다 관여할 수는 있지만은 권력에 자제를 해야 된다. 그걸 권력이 있다고 그걸 검찰권 행사까지 자기 생각대로 막 휘두르면요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요. 우리가 검찰에서 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 무혐의 나잖아요. 그럼 항고란 게 있어요. 그럼 고등검찰청에서 새로 조사해 유죄 갖다 내려보내잖아요. 그 중에 한 8, 90%가 나중에 무죄 나요. 법원에 가면은. 그 정도로 일선에서 조사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하는 건데 이걸 고등검찰청은 서류만 보고 하거든요. 이걸로 하면 마치 그 죄 있는 같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꼭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무혐의 3번 했을 때는 좀 미심쩍은 있어도 이거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그냥 그 신문에 대통령이 검찰 기록 받겠습니까? 그러겠죠. 신문에 난 거 그다음 민정수석실에서 올린 거 보고한 거 그거 보니까 야 김학의 이거 진짜 적폐네. 한번 이거 한번 손 좀 봐줘.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하니까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광철과 기획사정 해가지고 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포함 나잖아요 또. 버닝썬 사건 나오는데 이게 권력 쪽 비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덮자 물타기 하자 해갖고 대통령이 볼 때 이거 재조사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여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재판까지도 아니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고 죄를 다 살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사 거기다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고소 고발까지 해서 공수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 났던 사건을 지난 7일에 중앙지법에서 이 뒤집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 판결이죠, 사건이 아니죠. 이건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 송영호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85명이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각을 했거든요. 저는 대법원에서는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걸 수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정신적 위자료 이런 것까지는 19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 한일협정으로 모든 민형사상 관계가 최종 종결됐다는 그런 판결인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엔나 협약이라는 거. 그다음 국가 주권 면제라는 거죠. 그다음 이 조약의 법률적 성격. 우리 헌법에 의하면 조약도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걸 조약이거든요, 일종의. 조약에서 그 이 모든 청구권 일제 시대 때 일어났던 일본의 어떤 만행으로 인한 여기에 대해서 배상액 5억 불이나요? 5억 불을 받고 이 모든 거는 종결 짓기로 했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소권을 행사. 그러니까 어떤 청구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일본의 만행을 한 거는 명백하니까. 그렇지만 65년 조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소를 제기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게 이번 판결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걸 제소권이라 그래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제소권이 소멸하면 각하를 하거든요. 소를,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도 서로 우리 너한테 돈 1,000만 원 받고 다시는 민사소송 제기 안 하겠다 이런 부재소 합의라 그럽니다. 그걸 써주면 이제 각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그 기각도 하는데 여하튼 이번 판결은 그런 그 청구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긴 있었지만 65년 한일협정 그리고 비엔나 협약 여기에서 국가가 다른 나라 국민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어떤 법률 조항에 의해서 각하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런 65년 한일협정이 있지만 이런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려우니까. 그거는 그때는 뭐냐 했냐면 그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그 제소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데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판결을 내렸던 인권에 관한 문제는 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거기에 그 이제 소 제기하지 않기로 한 거기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냥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거는 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강제징용이라는 거 분명히 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뭐 청와대의 뭐 김양하 판사든가요. 그분을 뭐 탄핵을 법관 탄핵이 부쩍 많아졌는데 많지만 이걸 국민들이 청와대에 그걸 올리는 것도 부적절하고 이거는 생각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리다. 저는 그렇게는 결론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김양하 판사가 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김양호 판사네요. 양하던데. 그래요? 예, 김양하 판사. 그분이 그렇게 판단한 걸 이거는 그 일본 잘 봐주려고 어떤 법리를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법리와 논리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세계관. 이분이 그 김양하 판사가 조금 제가 부적절했던 게 이 외교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거는 안 썼으면 좋았었겠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면 그 정도 써도 되는데 1심 판사는 그런 걸 쓰는 걸 우리는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거든요. 안 쓰면 좋은데 여하튼 이 부분에 관해서 판단은 물론 대법원 가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파기될 가능성이 정말 있는 사건이 대법원이 이렇게 그거는 청구권이 살아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감히 1심이 내가 이미 우리 대법원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판단해 놓은 걸 1심에 진짜 어린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뭐 토착 왜구란 말이 또 오래간만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나오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선 총독부 판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검사가 정치를 하고 법원이 외교를 한다. 그렇게 하죠. 워낙 뭐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2018년 그때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외교적 문제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은 뻔한 거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도 뭐 판결에 대한 절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사법농단이다, 뭐 사법거래다 해갖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런 그 재판까지 가버린 건데 그때도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죽창가 부르면서 반일 이 문제를 토착외고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였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그런데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일반 시민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때와는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만나달라. 일본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김정은 거리 불러갖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무산이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지금 상황이 변하니까 또 법원 판결도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것 아니냐. 뭐 그때도 그런 의혹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김양하 판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이 강제징용 판결이 2011년 대법원에 김능환 대법관에 오셨어요. 김능환 편의점 대법관. 1심에서 그때도 김양하 판사 같이 기각인가 각하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 가가지고 김능한 대법관이 워낙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훌륭한 대법관입니다만은 이게 바뀌어버린 바람에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사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1심 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다 이거는 소송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 대법원만 이 김능한 대법관 체제 그분의 판단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이게 갑자기 되는 걸로 바뀐 거지. 많은 법관들은 저도 만일에 이 재판 맡으면은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각하했을 거예요. 제가 뭐 토착 외구라고 각하하는 게 아니고 저는 법리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있죠. 저는 우리 법원이 좀 그래도 독립적이라는 걸 외국에 한번 보여준 거고요. 만일에 이 판결이 지금 대법원 판결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인 대법원 판결. 그게 계속됐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이 나라는 이게 조약도 필요 없는 나라네. 외국하고 조약해도 뭐 아무 의미 없는 나라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폄하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돈 받아야지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보상금 물어줄 정도로 가난한 나라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죠. 민주화 보상금은 그렇게 잘 물어주면서 아니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그다음에 위안부 국가에서 최대의 대우를 해줘가지고 예우를 해주는 거 그건 좋은 겁니다. 그 일본 상대 소송 계속 해가지고 외교 문제 일으키고 이거는 오히려 이 법리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 김양하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한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옛날에 10년 전에도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김능한 대법관이 뭔가 정치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저는 좋아하는 분입니다만은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바로 편의점 그거 할 때는 막 신문에 그때 나는 거 저도 읽고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좋아하던 대법관님이 결국은 참 대법관 변호사 기업하면 돈도 많이 버는데 포기하고 참 저런 청렴하고 참 본받을 만한 지금 몇몇 대법관들 보면요 대법관 마치고 높음 안 가는 분들이 보면 나중에 다 뭔가 있더라고요. 다 꽁꽁이 속에